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엔리케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이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뉴캐슬에게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그 엔리케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토트넘 같은 경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순항하고 있는데요. 최근 엔리케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엔리케 감독은 4-3-3 포메이션 신봉자로 알려져 있죠. 엔리케 감독 소개에 밑에 선호하는 포메이션 4-3-3로 되어 있고요. 실제 그 엔리케 감독 같은 경우는 파리 생제르맹 감독 부임하기 전까지 그 1군 감독 커리어 내내 300경기 이상을 지휘하면서 3-4-3을 사용한 게 바르셀로나 시절 레가네스전과 데포티보 라코루냐전, 스포팅 리온전, 그 발렌시아전, 세비야전, 오사수나전까지 6경기가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300경기 넘게 전부 다 4-3-3 포메이션만 활용을 했었는데요. 실제 그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동안에는 4-3-3 포메이션을 계속 고수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9월 19일 도르트문트전에 이제 교체 출전하고 나서 이제 아시안 게임에 합류를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쭉 4-3-3을 썼어요. 보시면 딱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갑자기 이강인 선수가 떠나고 곧바로 있었던 9월 25일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깜짝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왼쪽 윙포드로 영입한 바르콜라를 왼쪽 윙백으로 활용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르콜라, 하키미, 좌우 윙백에 중앙 미들에는 자이레 에메리와 우가르테, 그리고 또 이제 3톱을 무아니, 음바페, 덴벨레로 이렇게 활용을 한 건데요.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라이벌전이었음에도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키미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었고 무아니도 골을 신고했고 하무스도 멀티골을 넣었는데요. 그러면서 나름 이제 재미를 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강등권에 위치한 클레르몽 상대로 3-4-3을 고수하다가 0-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결국 3-4-3 효과가 단 한 경기만에 막을 내린 건데요. 이런 가운데 엔리케 감독은 주중 뉴캐슬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깜짝 4-2-4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공격에 하무스, 무아니, 덴벨레, 음바페를 전부 다 총출동시킨 거예요. 수비형 미드필더에 우가르테와 자이르 에메리를 배치시키고, 그리고 포백은 원래대로 리카 에르난데스, 하키미,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로 나선 건데요. 이러다가 이제 그 뉴캐슬에게 4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4 대패를 당한 겁니다.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요, 음바페, 덴벨레, 좌우 윙포워드들이 수비 가담을 하지 않거든요. 바르콜라는 그래도 윙 플레이어다 보니까 수비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음바페는 거의 걸어 다녔습니다. 실제 그 실점 장면에서 음바페가 뒤에서 그냥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거를 중계 카메라가 따로 잡아서 올렸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 2명과 포백에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리게 됐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뉴캐슬은 기마랑이스, 롱스테프, 토날리로 이어지는 상당히 단단한 중원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원 싸움에서부터 완전히 밀렸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파리 생제르맹이 뉴캐슬에게 1대4 대패를 당한 원인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파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반전에 2실점을 허용한 거는 2019년 3월 6일 맨유전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4년 6개월이 넘은 거죠. 4년 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건데요. 참고로 그 맨유전은 1대3으로 패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에서 4실점을 허용했다라고 했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이 공식 대회에서 4실점을 허용한 거는 2020년 2월 15일 아미엔과의 리그앙 경기에서 4실점 허용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3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거기다가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4실점을 허용한 거는 카타르 자본이 구단을 인수한 이래로 두 번째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많은 실점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은 실점은 깜프누의 기적으로 불리는 2017년 3월 8일 경기였죠. 그때 이제 그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지만은 깜누 홈에서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카타르 자본이 인수한 이래로 기록적인 대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결과만 전부가 아닙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기대 득점을 놓고 보면은 뉴캐슬이 1.57골로 파리 생제르맹 0.82골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뉴캐슬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더해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압박이 되지 않았어요. 공격 쪽에 4명의 선수들이 수비 가담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하이 턴오버, 이거는 이제 그 상대 진영에서 가로채서 공격을 감행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뉴캐슬이 5회였던 데 반해 파리 생제르맹은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뉴캐슬은 상당히 효율적인 압박이 이루어졌어요. 5번의 하이 턴오버 중 슈팅 후 연결된 게 4번이었거든요.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3번의 하이 턴오버 중 슈팅 후 연결된 게 단 하나도 없었죠. 즉 여기서 뉴캐슬의 공격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첫 번째 골 장면이 마르키뉴스의 패스를 가로채서 거기서 이제 그 알미론이 골을 넣었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점유 구역을 놓고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은 볼이 없을 때 거의 뭐 수비진과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인 하무스 딱 한 명 제외하고는 아무도 뭔가를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센터백인 마르키뉴스도 여기서 사라져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우가르테가 상당히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고 또 이제 슈크리니아르가 커버하고 있고 또 이제 류카 에르난데스가 커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무스만 밑에까지 내려와서 그나마 수비를 해준 거예요. 음바페, 덴벨레, 무아니는 물론 중앙 미드필더인 자이데 에메리까지도 볼이 없을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 뭐 대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평균 위치 및 패스 네트워크를 놓고 보면요. 뉴캐슬은 상당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간격이 좁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공격과 수비가 분리되어 있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공격진이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공격과 수비가 따로 논 겁니다. 특히 하무스는 외롭게 아무런 패스도 받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에이스인 음바페조차도 별 그 패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바페한테는 이 경기가 아마도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부진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경기에서 음바페는 슈팅이 단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또 이제 그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4회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2년 앙제하고의 경기에서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리블은 한 번 시도해서 단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음바페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프랑스 정론지인 레키프에서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경기 후 4명의 공격수를 둔 자신의 전술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엔리케는 다시 경기를 해야 한다면 아마도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할 것이다. 엔리케에게 있어서 뉴캐슬전 패배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공격 효율성의 부족이 문제였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원이 밀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공격진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1대4로 패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의 라디오 매체인 RMC 스포르트에선 뭐라고 했냐면요. 엔리케가 오늘 아침 팀 훈련을 앞두고 선수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니스전 패배 때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 앞으로도 4-2-4 포메이션은 불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즉 4-2-4를 앞으로도 쓸 거라는 건데 만약에 4-2-4를 쓴다면은 이강인 선수는 뛸 자리가 없어요. 이강인 선수를 2명의 미드필더에 배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공격 4명 떡하니 뛰는데 거기다가 뛰게 하지 않을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엔리케 감독이 자기가 그동안도 4-3-3이긴 하지만은 4-2-4에 가까운 전술을 계속 썼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해요. 왜냐면 비티냐를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게 엔리케 감독의 주장인 건데요. 그런데 미드필더인 비티냐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것과 아예 공격수를 박아놓고 플레이하는 건 완전 다른 거죠. 왜 대체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제가 다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디 애슬레틱의 찰리 에클레셔 기자가 이제 칼럼을 하나 올린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파라티치의 영입들이 이번 시즌 말 그대로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단장직을 맡았을 때의 일들에 대한 의혹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단장직을 수행했을 때에
어떤 그런 변화들에 대한 의혹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파라티치의 영입은 전부 다 성공적이지만은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쓸 줄 아는 감독의 중요성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뭐 파라티치 단장이 왼쪽에 이제 그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인데 대부분이 성공을 했어요. 물론 뭐 히샬리송은 아직까지는 실패작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로메로 완전 성공했죠. 포로도 지금 성공작으로 가고 있죠. 클루세스키도 나름 성공작이죠. 에메르송은 약간 애매하고요. 비수마 이번 시즌 와서 대박이죠. 벤탄쿠르 여태까지는 성공이죠. 브라이언 힐은 좀 실패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도기 대박이죠. 파페사르 대박이죠. 스펜스는 실패에 가깝고 랑글레 임대니까 뭐 쓸 수 있는 거고 단주마 임대로도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임대니까 넘길 수 있고 골리니도 임대니까 넘길 수 있고 페리시치 이적료 없이 영입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죠. 특히 이번 시즌 좋죠. 포스터도 자유계약으로 영입해가지고 쏠쏠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쓸 줄 아는 감독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파라티치 감독이 누누를 선임했고 콘테 감독 같은 경우는 파라티치 단장의 픽이 아닌 레비 회장이 직접 데려온 거라고 이제 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슬래틱이니까 틀린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파라티치 단장이 올 여름에 가장 선호하는 감독은 엘리케였다라고 해요. 근데 콘테 감독 밑에서는 포로 실패했었죠. 비수마 실패했었죠. 근데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포로 터진 거죠. 비수마도 터진 거죠. 파페사르도 터진 거죠. 우도기는 이번 시즌부터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페리시치도 콘테 감독 밑에서 부진하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클레시아어 기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엘리케가 부임했다면은 우도기와 파페사르 같은 선수들이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지 의문이다라고 한 겁니다. 즉 단장의 영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그것도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활용하는 감독의 존재 유무라고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케가 부임했다면은 토트넘은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5승 2무 무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3승 3무 1패로 5위로 처진 상태인 건데요. 토트넘의 경기당 승점은 2.4점인데 반해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당 승점은 1.7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0.7점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이제 토트넘의 승률은 71%인데 반해 토트넘의 승률은 43%, 거의 뭐 30% 차이가 나는 거죠. 즉 토트넘은 엘리케가 아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면서 웃고 있는 반면에 파리 생제맹은 나게스만을 선임하려고 했으나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엘리케를 선임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파리 생제맹의 향후 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당장 주말에 스타드렌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스타드렌은 뭐 지난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올렸고 이번 시즌도 현재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딱 그 파리 생제맹 밑에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고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 스트라스부르와의 홈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스트라스부르도 이번 시즌 비에이라 감독 밑에서 영입을 쏠쏠히 특히 이제 첼시 선수들을 많이 임대로 데려왔죠. 그러면서 현재 8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AC 밀란과의 조별리그 홈경기를 치르고요. 그러고 이제 그 브레스트 원정을 떠나는데요. 브레스트는 원래 하위권 팀이지만은 이번 시즌 깜짝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보다 더 위에 있는 팀이죠. 즉 매우 힘든 원정 경기가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몽펠리에하고의 홈 경기가 있는데 몽펠리에는 현재 9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그리고 다시 스타드 랭스하고의 원정 경기가 있는데 스타드 랭스 현재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죽음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그 다음 경기는 현재 리그왕 1위인 모나코와의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뉴캐슬하고의 홈 경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승격팀인 르 아브르 원정을 떠나는데 르 아브르도 현재 10위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리고 있죠. 과연 엘리케 감독이 계속 4-2-4 포메이션을 고집할지, 그리고 파리 생제맹은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복귀하게 된다면은 그때도 4-2-4를 쓰게 될 건지, 아니면 그때는 다시 4-3-3으로 전환하게 될지 한준TV에서 파리 생제맹의 앞으로의 경기들도 분석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